민주주의를 걷다. 3일부터 6시까지 함께 걷는 민주올레길. 한종수 지음 Work for Democracy. 민주역사 올레 모임 대표 저자 한종수.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중어중문학과를 졸업하고 공기업과 사기업 등에서 근무하였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분야의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그 현장을 돌아다니며 책을 읽고 의미를 되새겨보는 작업을 해왔다. 이 책은 그 결과물인 셈이다. 지은 책으로는 첫 작품인 세상을 만든 여행자 2010과 대표작 강남의 탄생 2016을 비롯하여 2차 대전의 마이너리그, 서서 오래 가며 우리는 라면의 재발견, 미 해병대 이야기 등이 옮긴 책으로는 영락제, 화해질서의 완성, 환관 이야기, 제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 등이 있다. 38페이지 3-25 24년 8월 26일 월요일. (458페이지) 후기. 돌이켜보면 이 책은 10여 년 전 3.1 민주올레를 시작하여 하며 소책자를 만들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4.19, 5.18, 60, 부마항쟁 등의 민주올레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쌓였고 이를 묶어내고 보충하면서 한 권의 책으로 나오게 이른 것입니다. 책이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 책에서는 더욱 아쉬운 부분이 많다고 느껴집니다. 3.1 혁명은 서울에만 한정되었고 4.19 혁명은 발원지인 마산이 빠졌으며 5.18 민주화운동도 전남 지역이 모두 누락되었습니다. 6월 항쟁도 부산만 일부 포함되었을 뿐 서울 중심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광주도 다 쓰고 나서야 홍남순 변호사 자택 등 적지 않은 장소들이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면의 한계 때문이라는 뻔한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데 독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시간까지는 약속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별도의 책으로 인천이나 성남, 수원, 대전, 대구, 마산, 원주 등 다른 도시들의 독립운동과 민주화운동 공간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책을 보기 좋게 만들어준 김시열 대표님과 편집자님, 10년 전 소책자를 내고 민주올레를 진행하면서 시작을 열어준 홍기원 전 도봉문화원장님, 그리고 책 발간에 참여해준 민주역사올레 회원님들, 박종철 기념사업회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관악구 관계자분들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며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한종수. 38페이지 송계백 선생. 특히 제1유학생 사회에서 와세다 대학의 한국인 학생들은 반일 민족의식이 강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는데 그것은 1907년 모의 국회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1907년 3월 매년 봄철마다 열리는 와세다 대학 정치과 학생들의 모의 국회 행사에 다부치, 티안웬 펑지, 티안웬 다부치, 티안웬 다부치 라는 일본인 학생이 한국 황제를 일본의 화족, 화주, 일본 귀족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제로 제안함으로써 비롯되었다. 한국 황실과
민족을 모욕하는 이 같은 의제는 당연히 한국인 재학생들의 분노를 폭발시켰다. 한국인 재학생들은 학교 당국에 이 의제를 제안한 다부치의 퇴학 처분과 학장의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전원 자퇴를 결의하고 동맹 퇴학원을 제출하는 등 항의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당시 유학생들의 친목 및 권익단체인 대한유학생회도 적극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한국인 재학생들은 학교 당국의 사죄와 다부치의 퇴학 처분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결국 이러한 모의국회 사건의 경험과 성과는 유학생들의 자긍심이 되었고 또 전통으로 계승되었기에 유학생들 가운데서도 와세다 대학 재학생들의 반일 민족의식은 누구보다도 강했던 것이다. 당시 한국 유학생들은 조선유학생하국회, 도쿄 조선기독교 청년회, 조선학회, 그리고 교토, 징두 조선유학생 친목회 등의 조직을 만들어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류하면서 민족운동의 길을 모색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조선유학생하구회가 전체 유학생들을 통할하는 중추적인 조직이었다. 조선유학생하구회는 한말 대한유학생회와 그 후계 조직인 대한흥학회를 계승하여 1912년 10월에 조직되었는데 제1한국유학생의 구심체이자 1910년대 민족운동의 발원지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선생은 이 같은 조선유학생하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918년 여름 조선유학생하구회 간행물 학지광의 편집장으로 있던 와세다 유학생 최파룡은 윌슨이 민족 자결론을 내세운 지금 우리가 조국 광복을 부르짖기에 가장 좋은 기회이니 우리도 이 기회에 일어나자라고 제의하고 비밀리에 유학생들의 의사를 타진하면서 동지들을 규합해 나갔다. 앞서 이야기한 재미교포들의 움직임은 제1유학생들에게 큰 장체가 되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비밀리에 소식을 전하며 조선유학생하구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송계백은 시빈 실행위원회의 일원이자 국내 특사로 선임되었다. 그리고 상해에 파견하여 유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세계에 전할 인물로는 이광수를 선발하였다. 송계백은 보성중학교 출신으로 교장 최린과의 사제지간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손병희에게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계획을 전해 천도교의 독립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데 있어 그만한 적임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그는 당시 중앙학교 교사인 현상용과는 보성학교 선후배 사이로 긴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신진 지도급 인사들에게도 독립선언 계획을 알리고 독립운동 참여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 앞서 말했지만 손병희에게 전달된 독립선언서 초안은 3.1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그리고 선생은 일본에서의 거사를 위해 1월 30일 다시 도쿄로 돌아가 다른 실행위원들과 함께 28 독립선언 준비에 박차를 가했다. 독립선언서와 결의문은 국문, 일문, 영문 등 3개국어로 백관수의 지도 아래 최원순, 정광호 등 10여 명의 학생들이 등사판으로 만들었고 민족대회 소집청원서는 일문 활자로 첨매 인쇄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다. 1919년 2월 8일 선언식장에서 일경에 체포된 선생은 출판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같은 해 2월 15일
도쿄 지방 재판소에서 금고 7개 월 15일을 언도받았다. 선생은 항소하였으나 원심 형량을 그대로 언도받았으며 다시 상고하였으나 기각되어 원심 형량이 확정되었다. 선생은 도쿄 감옥에서 학대를 받으며 옥고를 치르다가 결국 다음해 24세의 젊은 나이로 순국하고 말았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문을 기려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사하였다. 참고 다음 카페 최철상의 역사교실로 41페이지 인물열전 첫 일본인 독립서운자 호세 다츠지 민주원래 호세 다츠지 1880년 호세 다츠지 부시成治 호세 다츠지 호세 다츠지 成治 호세 다츠지 미야기현 공정县 동부 이시노마키 시 이시노마키 시郡에서 태어났다. 1902년 메이지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판사, 검사 등용시험에 합격했지만 사회주의자로서 판사의 길을 포기하고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다. 경술국치 이듬해인 1911년 조선의 의병운동을 다룬 논문 조선 독립운동에 대하여 경의를 표함을 발표하여 일본 경찰의 취소를 받은 뒤부터 조선의 독립운동과 조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섰다. 1919년 28 독립선언으로 인해 체포된 최파령과 백관수 등 조선 유학생들의 변론을 맡은 뒤 3.1 운동에 참여한 조선 민중들에 대해 경의를 표했다. 1920년에는 조선 민중의 해방운동에 노력할 것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1923년 천황 암살을 시도했던 박열 와 이제야 눈에 들어오네.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 진즈 원즈 부부의 반론도 맡았다. 우리 부산 24년 언제 갔댔지? 24년 문경 부산 봉화 밀양 24년 6월 14일부터 6월 15일인가? 16일인가? 2박 3일 같은데? 부부의 변론도 맡았다. 1924년에 일어난 김지섭의 일본 공성 폭탄 투척 사건을 변론하는 등 일본 내 조선인과 관련된 대부분의 법률 사건을 변론하였다. 1923년 관동 대학살 이것도 나오네. 때는 조선인 학살에 대한 사죄와 책임을 통감한다는 내용의 사죄문을 작성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우송하였다. 1923년, 1926년, 1927년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을 방문하여 의열단인 김시현, 진시시안의 조선 총독부 요인 암살기도 사건과 제1, 2차 조선 공산당 사건 등의 무료 변신을 막기도 했다. 이로 인해 1930년대에만 3번이나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였고 2번이나 투옥되었다. 광복 후에도 한신, 반선 교육투쟁 사건, 도쿄 조선고등학교 사건 등 제일본 한국인과 관련된 사건의 변론을 도맡았고 1946년에는 광복된 한국을 위해 조선 건국 헌법 초안을 저술하였으며 억울하게 전범이 된 조선인들의 변론도 맡았다.
또한 박열의 정기 운명의 승리자 박열을 저술하기도 했다. 후세 다츠지 부시 천지 장대식 때 제일 조선인이 낭독한 조사에도 나오듯 시 후세는 우리 조선인에게 있어 정말로 아버지와 형 같은 존재였던 것이다. 후세는 자신의 좌우명이자 묘비명이었던 살아야 한다면 민중과 함께 죽어야 한다면 민중을 위해 를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실천한 사람이었다. 후세가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했던 민중, 그 중에서도 제일 조선인은 항상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인 최초로 2004년 건국 훈장 애족장이 수여되었는데 그가 벨런을 맡았던 가네코 호미코는 사후 92년 만인 2018년 11월 건국 훈장 애국장을 수여받아 두 번째 일본인 독립 서훈자가 되었다. 2002년 2월 29일 3.1절 기념 프로그램으로 MBC에서 일본인 쉰들러 후세 다츠지가 방송되었다. 2010년 8월에는 조선을 위해 일생을 바친 후세 다츠지란 제목의 전기가 출판되었다. 2017년 개봉된 영화 박열에서도 비중 있는 조연으로 등장한다. 그의 무덤은 도쿄 이케부쿠로 지다의 조자이지 장자이스에 있다. 요번에 일본에 가면 여기도 가고 싶은데 도쿄 이케부쿠로의 조자이지에 있다. 43페이지 가회동 손병희 옛집터 민족 대표 33인이 처음 서로 얼굴을 마주한 곳 2월 28일 저녁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양전백, 길선주, 이명룡, 김병조, 정춘수, 나인엽, 홍기조, 양한묵, 백상규를 제외한 23인이 서로 얼굴을 익히고 독립선언식의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손병희의 집에서 회합을 가졌다. 일제감시가 항상 미치는 손병희 집에서 이런 모임이 가능했던 것은 손병희 집이 워낙 넓었고 당시 천도교 쪽의 고종 문상 인파가 지방에서 많이 올라와서 그 집에 손님 수백 명이 넘게 들락거리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박희도가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독립선언식이 가져올 만일의 사태, 즉 폭력 행사를 우려하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독립선언 장소가 당초 예정했던 탑골 공원에서 평소 손병희가 자주 찾던 요리점인 인사동의 퇴화관으로 급작스럽게 변경되었다. 43페이지 조선의학도 예터 조선의학회는 각 학교에서 조선어를 가르치던 주시경,周时징 1876년부터 1914년 38살 제자들이 1921년 조선어의 정확한 법리를 연구할 목적으로 설립한 조선어 연구회의 후신이다. 조선어 연구회는 주로 한글 철자법을 연구하였고 동인지 한글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26년에는 훈민정음 반포 480주년을 맞아 훈민정음 반포일을
간야날 혹은 한글날로 명명하고 기념식을 개최하는 등 한글 보급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조선어 연구회는 조선어 사전 편찬회를 조직하였는데 이는 정확한 한글 사전 편찬을 통해 우리말과 우리글의 의미를 정리하고 체계화시키며 민족의 글과 정신을 일깨워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부활을 꾀하려는 목적이었다. 그런데 사전 편찬을 위해서는 통일된 표준어와 맞춤법 등이 필요하였다. 이에 1930년 12월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1931년 1월 조선어 연구회를 조선어문의 연구와 통일을 위한 기관인 조선의학회로 개편하여 더 적극적으로 한글 사전 편찬 사업을 추진하였다. 조선의학회는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시작으로 조선어 표준어 사정안,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을 차례로 확정하였다. 1940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수정 발간하였으며 본격적으로 한글 사전 편찬에 노력을 기울였다. 조선의학회터 한글 사전은 1940년 조선총독부의 조선어 대사전 출판을 허가받았고 1942년 원고를 출판사에 넘겨 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1942년 10월에 발생한 이른바 조선의학회 사건으로 사전 편찬은 중단되었고 원고와 서적은 전부 압수되었다. 조선의학회 사건은 일제가 사전 편찬에 참여하던 교사 정태진, 띵타이전에게서 강제로 조선의학회가 민족주의 단체로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다는 자백을 받아내면서 시작되었다. 일제는 1942년 10월부터 1943년 4월까지 조선의학회 핵심 회원과 사전 편찬을 후원하는 찬조 회원을 대거 검거하였다. 이들에게는 치안유지법의 내란죄가 적용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이윤재와 한징은 옥사하였으며 이긍로, 최은배, 이희승, 정인승, 정태진 5명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조선의학회의 활동은 사실상 중단되었다. 또한 최은배, 김승기 등 주요 교수진을 잃은 연회 전문은 큰 타격을 입었고 결국은 일시적이었지만 폐교까지 당하고 말았다. 이 때문인지 연희 전문의 후신 연세대학에는 일문학과가 없다. 해방 후 석방된 회원들은 학회를 재건하고 한글날 행사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일제의 탄압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한글 사전 편찬은 1945년 10월 서울역 창고에서 압수되었던 사전 원고를 되찾으며 다시 추진되었다. 이 사건은 2018년 개봉한 영화 말모이로 세상에 다시 알려졌다. 조선의학회는 1947년 한글날을 기해 조선말 큰사전 한 권을 간행하였으며 이후 1957년 6권 발간을 마지막으로 한글 사전 편찬을 마무리하였다. 조선의학회의 한글운동은 일제에 맞선 문화적 민족운동인 동시에 사상적 독립운동이기도 했다. 46페이지 옛 천도교 중앙총부터 현 덕성여중 천도교계와 기독교계 사이에는 독립운동의 방식을 놓고 상당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 1919년 2월 21일 최남선이 이승훈의 숙소로 찾아가 이승훈과 최린의 회담을 전격적으로 성사시켰다.
이 회합으로 기독교 측과 천도교 측의 합작 교섭은 다시 급물살을 탔다. 이승훈과 함태영은 2월 24일 최린과 함께 송현동 34번지 현 덕성여중 자리에 있던 천도교 중앙총부로 손병희를 방문하여 양측의 독립운동 일원화 방침을 최종 확정하였다. 당시 중앙총부 건물은 현재 우이동으로 이전한 상태다. 옛 천도교 중앙총부 47페이지 그림. 봉황각은 건물도 멋지지만 배경은 더 훌륭하다. 거기에다 역사까지 깃든 공간이니 더욱 가볼만한 곳이다. 우이동 중앙총부 건물 뒤에는 북한산을 배경으로 한 봉황각이 멋들어지게 서 있으며 손병희 선생의 묘역도 가까운 곳에 있다. 봉황각은 손병희 선생이 교역자 양성을 위해 1912년 6월에 세웠는데 3년간 493명이 배출되었다. 전국에 퍼져 있던 이 교역자들은 3.1혁명의 최전선에서 맹렬하게 활동하였다. (48페이지) 종로 코스 보성사 예터 3.1 독립선언문 인쇄장소 현 수송공원 3.1 독립선언문의 인쇄 과정을 당시 재판 판결문에 의거해서 재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최남선은 자신이 직접 경영하는 인쇄소인 신문관 직공에게 활자를 짜게 해서 완성한 활자판을 최린의 집으로 보냈다. 보성사 사장 이종일은 공장 감독 김홍규에게 지시를 내려 그것을 가져오게 했다. 김홍규는 다시 보성사 인쇄직공 신영구에게 명하여 독립선언서 21,000매를 27일 밤 11시경에 인쇄 완료하였다. 3월 1일 당일 아침에는 천도교 월보 편집인인 이송린이 편집한 독립신문이 보성사에서 인쇄되어 오후 2시에 파고다 강원에서 배포하기도 했다. 이 독립신문 인쇄도 이송일이 김홍규에게 지시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터에는 현재 작지만 수송공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선생의 동상도 건립되어 있다. 48페이지 옥파 이종일 선생 동상 태안-원북면 충남 태안-원북면 49페이지 그림. 1919년 불에 탄 보성사 모습. 인물열전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한 이종일 선생 민주올레. 이종일, 리종이 1858-1925 57 선생은 3.1운동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고향은 서산, 류산, 본관은 성주, 싱州, 호는 옥파, 우어푸어, 도호는 천연자 테란스이다. 15세에 상경하여 한학을 공부했으며 김윤식, 이도재, 이상재 등으로부터 개화사상을 전수받았다. 1873년 고종 10년에 문과에 급제한 뒤 73년 15살 때? 너무 총명한데? 1882년 2월 박영효를 따라 수신사의 일원으로 일본에 다녀왔으며 같은 해 중추원 A관中书院 이관에 임명되었던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다. 1894년 34살에 보성보통학교 부청 부통学校 교장이 되었으며 이후 경성시내 7개 학교 교장을 역임했다. 1896년 독립협회가 발족되자 여기에 참가하여 활동했고 1898년에는
청년 애국회에 관여하는 한편 2월에는 유영석 등과 함께 대한제국 민력회를 조직하고 회장이 되었다. 대한제국 민력회는 독립협회가 해산되면서 그 이념과 사상을 계승했으며 주말마다 실학사상, 동학사상, 동학교리 등을 강의하였다. 러시아 세력의 침투 배격과 이권 수호를 주제로 만민공동회가 열리자 회원 40여 명을 이끌고 여기에 참가하여 국권 수호와 이권 양도 반대를 주장했다. 1898년 3월에는 이승만 등과 함께 경성신문을 창간했으며 8월에는 순한글 신문인 제국신문을 창간하고 사장으로 취임했다. 제국신문은 독립협회 여성 회원들의 홍보지로서 민권운동과 여성의 사회 참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그 밖에 황성신문, 만세보와 대한협의회의 기원지인 대한민보 등에도 관여했으며 필화사건으로 여러 차례 투옥되었다. 1905년 12월 최항래의 권유로 천도교에 입교했는데 손병희와는 이미 1898년부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천도교 입교 후에도 천도교 회월보의 월보 과장 겸 천도교 직영인쇄소인 보성사 사장으로 계몽 활동을 계속했으며 이때에도 순한글로 문서를 썼다. 1906년 9월 대한자강회 다한지창회에 가입하여 평의원으로 계몽운동을 하다가 이 회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자 1907년 그 후신으로 조직된 대한협의회에서는 회고의 편집과 발행을 담당했으며 기호흥학회, 지후 싱쇠 후에도 활동했다. 1912년에는 천도교를 중심으로 1914년 갑인년에 대대적인 민중운동을 펼칠 것을 계획하기도 했다. 1919년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 배포했으며 천도교의 지하신문인 조선독립신문을 창간했다. 3년형을 선고받았으나 2년 6개월 만에 가출하겠다. 1922년 3월 1일 다시 천도교 단독으로 제2의 3.1운동을 계획했으나 발각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이후 조선국문연구회 회장으로 한글 맞춤법을 연구하는 한편 3년간 한국 독립 비사를 집필했으나 일본 경찰에게 압수되었다. 1925년 8월 31일 단식으로 일제에 항거하다가 순국하였다. 1960년 8월 망우리 공동묘지에 모셔져 있던 뭔 메시지를 계속 올리지? 선생의 유해는 동작동 국립묘지 현 국립현충원에 이장되었다. 태안의 생가는 복원되었으며 동상도 세워졌다.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51페이지 옛 조선중앙일보사 현 농협 종로금융센터 종로구 우정국로 38번지에는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던 조선중앙일보의 사옥이 지금도 건재하다. 특권청 비리보도와 반일적 보도로 유명했으며 스포츠를 좋아하는 여운형의 영향 때문에 국내 최초로 스포츠면을 내기도 했다. 당시 동아일보, 조선일보와 함께 조선의 3대 일간지였던 조선중앙일보는 유명한 송기성 선수의 일장기 말소 사건을 동아일보와 함께 하다가 폐간되고 말았다. 여기에 대한 해석 51페이지 동아일보 일장기 말소 사건의 주역 중 한 명은 당시 동아일보에 근무했던 청전 이상범 화백이었다. 이런 그도 1940년대에는 일제 협력화는 과오를 저질렀다.
해방 후 동아일보는 복간되었지만 조선중앙일보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맥이 끊겨버린 데다가 여운형 선생이 암살당하고 빨갱이 취급을 당하면서 일장기 말소 사건은 동아일보가 독점하게 되었으며 만리동에 있는 송기성 기념관에도 조선중앙일보와 여운형 선생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해방 후 이 건물은 자유당 당사로 사용되다가 시민들의 공격을 받아 크게 파손되기도 했지만 복구되어 농협에 인수되었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52페이지 인사동 태화관 예터 민족 대표들이 독립 선언식을 거행한 장소 현 태화빌딩 1919년 3월 1일 오후 2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29인이 참석한 가운데 독립 선언식을 거행한 장소이다. 원래 그들은 학생들과 같은 공간, 즉 인접한 탑골 공원에서 독립 선언식을 거행하고자 하였으나 시위가 과격해질까 염려하여 태화관에서 별도로 선언서를 발표하였다고 한다. 독립 선언식은 불교 측 민족 대표 한용운이 일어나 한국이 독립국임과 한국민이 자주민임을 선언하고 그의 선창으로 일동이 대한독립 만세를 일제히 부르는 방식으로 아주 간소하게 거행되었다. 이곳은 본래 인조가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인데 이후 세도가인 안동 김씨 김흥근의 저택이었다가 헌종의 후궁 김씨의 순화궁으로 그 주인이 바뀌었다. 1907년에는 매국노 이완용의 소유가 되었다. 이완용은 이곳에서 5년간 살다가 요리집 명월관에 빌려주면서 명월관 지점이 되었다. 태화관은 명월관 지점으로 3.1혁명을 맞았는데 민족 대표들이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매국노들이 모였던 장소에서 독립을 선언함으로써 1910년 8월의 국치를 상징적으로나마 무효화하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일제의 감시를 어느 정도 피할 수 있다는 실리적인 이유였다. 3.1혁명 이후 이완용은 이 건물을 감리교단에 팔았고 감리교는 1921년 태화여자관으로 개조했다가 다시 1938년에 그 건물을 헐고 그 자리에 태화기독교 사회관이라는 3층 석조 건물을 1939년 7월에 준공하였다. 하지만 이 건물도 1979년 8월 재개발 열풍에 흘려버리고 말았다. 지금 태화관 자리에는 3.1 독립선언 유적비가 서 있고 1층 로비에는 커다란 기록화가 걸려 있으며 최근에 산뜻한 3.1 독립선언 광장이 조성되었지만 이 장소가 주는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유적은 없다. 만해 한용운이 3.1 운동이 일어난 13년이 지난 1932년 1월에 쓴 평생 못 잊을 상처란 글을 보면 태화관 예터가 주는 의미가 달리 다가온다. 52페이지 그림 이 건물은 현재 몽양기념관으로서의 개조가 논의되고 있다. 이거 계속 보잖아. 농협 55페이지 그림 1915년 승동교회 지금은 벌써 옛날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마는 기미운동이 폭발할 때 원장하는 대한독립 만세 소리로 요란하고 인심은 물 끓듯 할 때 우리는 지금의 태화관에서 독립선언 연설을 하다가 경찰부에 포위되어 한쪽에서는 연설을 계속하고 한쪽에서는 체포되어 자동차로 호송되어 가게 되었습니다. 나도 신체의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포 경찰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입니다. 열두서넛되어 보이는 수학생 2명이 내가 탄 차를 향하여 만세를 부르고 또 손을 들어
또 부르다가 일경의 재지로 개천에 떨어지면서도 부르다가 마침내는 잡히게 되는데, 한 학생이 잡히는 것을 보고는 옆의 학생은 그래도 또 부르는 것을 차창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그 학생들이